북한 사이버 전단의 최정예 해커가 작전 중 탈북을 결심해야 했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평양의 어느 겨울 아침, 김진혁은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37세의 그는 조선인민군 정찰총국 산하 121국 소속으로 15년째 사이버전을 전담해왔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 거리는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대동강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낡은 아파트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다. 진혁은 부엌으로 가서 보온병에 담아둔 미지근한 물로 세수를 했다. 물이 귀한 시기였다. 그의 아내 은숙과 12살 아들 민준, 9살 딸 수지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진혁은 식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그의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15년 전 중국에서 임무 중 사망했다는 여동생 지은의 자리였다. 지은.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당시 21살이었던 지은은 중국 단둥에서 정보원으로 활동하다가 남측 정보원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당국으로부터 통보받았다.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1년도 못 버티고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지금도 요양소에서 멍하니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다. 진혁은 낡은 군복을 입고 아파트를 나섰다. 12월의 평양은 혹독했다. 그는 두꺼운 외투깃을 세우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출근길 버스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모두 지친 얼굴이었다. 배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지 몇 달째였다. 그나마 진혁은 121국 소속이라 다른 이들보다는 나은 편이었다. 부대에 도착한 진혁은 지하 3층에 위치한 작전실로 내려갔다. 형광등 불빛 아래 수십 대의 컴퓨터가 늘어선 이곳은 북한의 최정예 해커들이 모인 공간이었다. 진혁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오늘도 여느 날처럼 남조선의 네트워크를 탐색하고 보안 취약점을 찾고 필요한 정보를 빼내는 일상이 시작될 터였다. 상급자인 박대령이 진혁의 자리로 다가왔다. 김진혁 동무, 특별 임무가 떨어졌네. 박대령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경직되어 있었다. 최근 우리 공화국을 떠나 남쪽으로 넘어간 탈북자들의 명단이 남조선 국정원 내부 시스템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네. 그 명단을 확보해야 하네.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게.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동무대령. 이런 임무는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지난 15년간 수백 번의 해킹 작전을 수행해왔다. 남한의 정부기관, 기업, 언론사 할 것 없이 그가 침투하지 못한 곳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국정원은 다른 곳보다 보안이 몇 배는 강력했다. 진혁은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흘러갔다. 그는 먼저 국정원의 외부 네트워크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방화벽, 침입 탐지 시스템, 다중 인증 체계. 예상대로 쉽지 않은 상대였다. 하지만 진혁에게는 15년의 경험과 천재적인 감각이 있었다. 첫 주는 정찰에 할애했다. 진혁은 국정원 시스템의 구조를 파악하고 직원들의 이메일 패턴을 분석했다. 두 번째 주에는 스피어 피싱 공격을 시도했다. 국정원 직원 한 명의 개인 이메일 계정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그것을 발판으로 내부 네트워크로 조금씩 침투해 들어갔다. 작업은 밤낮 없이 계속됐다. 진혁은 집에 돌아가도 머릿속으로 코드를 생각했다. 아내는 그의 수척해진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지만 진혁은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군사기밀이었다. 아이들은 아빠가 집에 와도 늘 피곤해하는 것이 서운했지만 진혁은 그들을 안아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세 번째 주 진혁은 마침내 국정원 내부 시스템의 한 섹션에 접근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내부에는 또 다른 보안 장벽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진혁은 악성 코드를 심고 백도어를 만들고 조금씩 권한을 상승시켜 나갔다. 마치 거대한 요새를 한 벽돌씩 무너뜨리는 것 같았다. 12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을 때 진혁은 거의 핵심 데이터베이스에 도달해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떨렸다. 몇 번의 클릭만 더하면 탈북자 명단에 접근할 수 있었다. 박대령은 매일같이 진행 상황을 체크했다. 위에서 압박이 심하다는 것을 진혁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진혁은 집에 늦게 돌아왔다. 가족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평양의 밤하늘은 별이 유난히 많았다. 전기가 부족해서 불빛이 적었기 때문이었다. 진혁은 지은을 생각했다. 만약 지은이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36살이 되었을 것이다. 결혼도 했을까? 아이도 낳았을까? 다음 날 새벽 진혁은 다시 작전실로 내려갔다. 오늘은 결정적인 날이었다. 그는 마지막 보안 장벽을 우회할 방법을 찾아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다. 코드가 실행되고 화면에 접근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떴다. 진혁은 심호흡을 했다. 드디어 탈북자 명단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온 것이다. 데이터베이스는 방대했다. 수천 명의 탈북자 정보가 저장되어 있었다. 이름, 나이, 탈북 경로, 현재 거주지, 직업, 가족관계까지. 진혁은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의 눈길을 끌었다. 화면을 스크롤하던 그의 손이 멈췄다. 김지은. 그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다. 진혁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생년월일을 확인했다. 1989년 3월 15일. 맞았다. 그의 여동생 지은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지은은 15년 전에 죽었다고 들었는데. 진혁의 손이 떨렸다. 마우스를 클릭해 상세 정보를 열었다. 김지은, 36세, 2010년 8월 중국 단둥에서 자진 탈북, 2010년 10월 한국 입국, 현 거주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업 국가정보원 북한 분석과 소속, 배우자 이현우 39세, 대한민국 국정원 요원, 자녀 이서연 10세, 이준서 7세. 진혁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지은이 살아있다. 그것도 남한에서 국정원에서 일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둘이나 낳고 살아있다. 죽은 줄 알았던 여동생이 15년 동안 저 남쪽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진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15년 동안 그가 품어왔던 슬픔, 죄책감,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당국은 왜 거짓말을 한 것일까? 지은은 왜 탈북한 것일까? 그리고 왜 연락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일까? 진혁은 지은의 사진을 찾았다. 몇 번의 클릭 끝에 국정원 내부 인사 파일에서 지은의 최근 사진을 찾아냈다. 화면 속 지은은 짧은 머리에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15년 전의 어린 모습은 사라지고 성숙한 여성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그 눈빛은 진혁이 기억하는 그대로였다. 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작전실에는 다른 요원들도 있었지만 모두 자신의 작업에 몰두해 있었다. 진혁은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37세의 북한 군인. 해커. 체제에 충성해온 사람. 하지만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다. 지은을 만나야 한다. 진혁은 세면대에 찬물을 틀고 얼굴을 씻었다.
정신을 차려야 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탈북? 그것은 반역이었다. 발각되면 본인은 물론 가족 모두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다. 하지만 지은이 살아있다. 1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여동생이 남한에서 살아있다. 진혁은 작전실로 돌아왔다. 화면은 여전히 지은의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급히 다른 화면으로 전환했다. 박대령이 다가오고 있었다. 어떤가, 동무? 명단 확보는 되었나? 진혁은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네, 동무대령. 현재 다운로드 중입니다. 곧 완료될 것입니다. 박대령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다. 진혁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지은의 파일을 USB에 따로 저장했다. 사진, 주소, 연락처, 모든 것을. 그리고 탈북자 명단 전체도 다운로드를 완료했다. 임무는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진혁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발견한 정보였다. 그날 밤 진혁은 집에 돌아와 아내를 깨웠다. 은숙, 잠깐 이야기할 게 있어. 아내는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두 사람은 부엌으로 갔다. 아이들이 깨어날까봐 목소리를 낮췄다. 무슨 일이야, 여보? 은숙이 물었다. 진혁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지은이 살아있어. 은숙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그게 무슨... 오늘 임무 중에 알게 됐어. 지은이 15년 전에 탈북했어. 지금 남한에서 살고 있어. 결혼도 했고 아이도 둘이나 있어. 은숙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도 지은을 알았다. 결혼하기 전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다. 밝고 똑똑한 여성이었다. 그 죽음을 진혁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은숙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럼 당국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 거네? 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 아마도 지은이 탈북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했던 것 같아. 진혁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탈북하고 싶어. 지은을 만나고 싶어. 은숙은 숨이 막혔다. 탈북? 당신 제정신이야?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우리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시부모님도 모두 끝장나는 거야.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1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살아있어. 그냥 이대로 살 수가 없어. 은숙은 눈물을 흘렸다. 나도 지은 언니가 살아있다니 기뻐. 정말이야. 하지만 탈북은 너무 위험해. 진혁은 아내를 껴안았다. 며칠만 시간을 줘. 생각을 정리해 볼게. 그리고 만약 가기로 결정하면 우리 모두 함께 가는 거야. 너와 아이들을 여기 두고 갈 수는 없어. 다음 날부터 진혁은 탈북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국정원 데이터베이스에는 탈북자들의 탈북 경로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대부분은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간 후 중국을 거쳐 동남아시아를 경유해 한국으로 들어왔다. 가장 일반적인 경로는 중국 마이너스 라오스 마이너스 태국 마이너스 한국이었다. 진혁은 자신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모았다. 탈북 브로커의 연락처, 안전가옥의 위치, 국경을 넘는 최적의 시간대, 중국 공안의 순찰 패턴까지. 그는 15년간 해커로 일하면서 쌓은 모든 기술을 동원해 정보를 수집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진혁은 결심을 굳혔다. 그는 다시 아내와 대화를 나눴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다. 아버지는 어쩌고? 은숙이 물었다. 진혁의 아버지는 요양소에 있었다. 치매가 심해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를 모시고 갈 수는 없어. 상태가 너무 안 좋으셔서 여행 자체가 불가능해. 진혁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났다. 하지만 우리가 탈북하면 아버지는 수용소로 끌려갈 거야. 은숙이 말했다.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래서 더 고민했어.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거의 없으셔. 우리가 있든 없든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 오히려 아버지라면 우리가 자유를 찾기를 원하실 거야. 은숙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다. 알았어. 가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나은 곳으로 가야 해. 여기서는 미래가 없어. 진혁은 아내를 꼭 껴안았다. 고마워. 꼭 안전하게 데려갈게. 준비는 신중하게 진행됐다. 진혁은 먼저 돈을 마련해야 했다. 그는 몇 년간 모아둔 달러를 꺼냈다. 해외 해킹 작전 중 빼돌린 돈이었다. 합법적이지는 않았지만 이런 날을 위해 숨겨둔 것이었다. 5,000달러. 탈북 브로커에게 주고도 남을 금액이었다. 다음은 연락이었다. 진혁은 중국에 있는 탈북 브로커의 연락처를 찾아냈다. 국정원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은 정보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가족 4명, 평양에서 출발, 최종 목적지 서울. 가능한가? 답장은 이틀 후에 왔다. 가능. 1인당 3,000달러. 선불. 중국 단둥에서 만나자. 진혁은 계산을 했다. 4명이면 12,000달러. 자신이 가진 돈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더 많은 돈을 마련해야 했다. 진혁은 위험을 감수하고 몇 건의 해킹을 더했다. 나만의 기업 계좌에서 소액씩 빼돌리는 방식이었다. 한 달 만에 8,000달러를 더 모았다. 이제 충분했다. 1월 중순, 진혁은 부대에 2주간의 휴가를 신청했다. 아버지 병세가 악화되어서 간병을 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박대령은 흔쾌히 승인했다. 진혁은 최근 국정원 해킹에 성공한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이었다. 상부에서는 그에게 훈장을 수여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 출발일은 1월 20일로 정했다. 진혁은 가족들에게 아버지를 뵈러 간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신이 났다.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여행이라고 생각했다. 민준과 수지는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골라 입었다. 은숙은 짐을 쌌다. 많이 가져갈 수 없었다. 의심을 살 수 있었다. 작은 가방 하나에 최소한의 옷과 물품만 넣었다. 1월 19일 밤 진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일이면 이 집을, 이 도시를, 이 나라를 떠난다. 돌아올 수 없는 여행이었다. 그는 거실을 천천히 걸어다니며 모든 것을 눈에 담으려 했다. 낡은 소파, 금이 간 벽, 삐걱거리는 바닥. 이 모든 것이 그의 인생이었다. 새벽이 밝았다. 1월 20일. 가족들은 조용히 집을 나섰다. 이웃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이른 시간을 택했다. 기차역으로 가는 길, 평양의 거리는 여전히 고요했다. 진혁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다. 신의주행 기차는 오전 7시에 출발했다. 4시간 정도 걸리는 여정이었다. 기차 안은 사람들로 붐볐다. 대부분 장사를 하러 가는 사람들이었다. 진혁 가족은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았다. 민주는 창밖 풍경을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아빠,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아이가 물었다. 할아버지 뵈러 간다고 했잖아. 진혁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신의주에 도착한 것은 오전 11시였다. 진혁은 가족을 데리고 압록강 근처의 한 여관으로 갔다. 미리 예약해둔 곳이었다. 여관 주인은 묻지 않았다. 이런 손님들을 많이 봤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진혁은 방에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압록강 너머로 중국 단둥의 불빛이 보였다. 저곳이 자유로 가는 첫 관문이었다. 밤 10시 약속한 시간이었다. 진혁은 가족을 깨웠다. 조용히 해야 해. 소리 내면 안 돼.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부모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은 여관을 빠져나와 강변으로 향했다. 1월의 추위는 뼈를 애는 듯했다. 강변에는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사내였다. 김진혁? 사내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맞습니다. 진혁이 대답했다. 돈은? 여기 있습니다. 진혁은 주머니에서 달러 뭉치를 꺼냈다. 사내는 재빨리 돈을 세었다. 좋아. 나를 따라와. 그리고 절대 소리 내지 마. 강은 얼어 있었다. 하지만 완전히는 아니었다. 사내는 신중하게 얼음을 확인하며 앞서 걸어갔다. 진혁은 수진을 업고 은숙은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진혁의 심장은 미칠 듯이 뛰었다. 만약 얼음이 깨지면? 만약 국경수비대에 발각되면? 강을 반쯤 건넜을 때였다. 갑자기 뒤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거기서 국경수비대였다. 손전등 불빛이 그들을 비췄다. 뛰어. 사내가 소리쳤다. 진혁은 수진을 더 꼭 안고 뛰기 시작했다. 은숙도 민준을 끌고 뛰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다. 총알이 얼음을 뚫는 소리가 났다. 진혁의 폐가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중국 땅까지 불과 50m, 30m, 10m. 드디어 사내가 언덕으로 뛰어올랐다. 진혁도 수진을 아는 채 뛰어올랐다. 은숙과 민준도 뒤따랐다. 그들은 중국 땅을 밟았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다. 북한 수비대의 총소리가 여전히 들렸다. 사내는 그들을 숲속으로 이끌었다. 한참을 뛰고 또 뛰었다. 진혁의 다리가 풀렸다. 수진은 아빠 등에서 울고 있었다. 민준도 겁에 질려 있었다. 20분을 더 걸었을 때 그들은 한 폐가에 도착했다. 여기서 쉬어. 내일 아침에 다음 장소로 이동한다. 사내가 말했다. 진혁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은숙은 아이들을 안고 울었다. 그들은 드디어 북한을 벗어났다. 하지만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사내는 그들을 트럭에 태웠다. 짐칸이었다. 다른 탈북자들도 몇 명 있었다. 모두 지친 얼굴이었다. 트럭은 비포장도로를 달렸다. 몸이 이리저리 흔들렸다. 수지는 멀미를 했고 진혁은 딸을 달래며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중국에서의 이동은 조심스러웠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된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끝이었다. 사내는 공안의 순찰을 피해 외진 길로만 다녔다. 낮에는 숨고 밤에만 이동했다. 며칠이 그렇게 흘렀다. 일주일 후 그들은 중국 남부의 한 도시에 도착했다. 사내는 그들을 다른 브로커에게 넘겼다. 이번 브로커는 여자였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안내할 거예요. 이제 라오스로 갑니다. 여자의 중국어는 조선족 억양이 섞여 있었다. 라오스로 가는 길은 더 험했다. 그들은 버스를 타고 때로는 걸어서 국경을 넘었다. 라오스에 들어서자 날씨가 따뜻해졌다. 1월인데도 덥다고 느껴질 정도였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열대 풍경에 신기해했다. 야자수, 바나나 나무, 낯선 과일들. 라오스에서 그들은 며칠을 머물렀다. 한 게스트하우스에서였다. 주인은 탈북자들을 자주 돕는 사람이었다. 진혁은 처음으로 제대로 된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이 몸을 타고 흐르는 느낌이 낯설었다. 은숙은 아이들을 씻기며 울었다.
여보, 우리 정말 잘한 거 맞죠? 진혁은 아내를 안아주었다. 맞아. 곧 지은을 만날 수 있어. 태국으로 가는 여정은 비교적 순조로웠다. 버스를 타고 메콩강을 건넜다. 태국 이민국에서는 탈북자임을 밝혔다. 태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일시적으로 수용한 후 한국으로 보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진혁 가족은 방콕 근처의 이민자 수용소로 이송됐다. 수용소 생활은 힘들었다. 좁은 방에 여러 가족이 함께 지내야 했다. 음식은 형편없었고 위생 상태도 좋지 않았다. 하지만 진혁은 참았다. 곧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이 그를 지탱했다. 아이들은 수용소의 다른 탈북자 아이들과 친구가 됐다. 아이들끼리는 금방 친해졌다. 한 달이 지났다. 드디어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다. 김진혁 씨 가족, 한국행 비행기 탑승 준비하세요. 진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다. 드디어 한국에 간다. 지은을 만날 수 있다. 2월 25일 진혁 가족은 방콕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다. 생애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다. 아이들은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에 감탄했다. 진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15년 만에 지은을 만나게 된다. 어떤 모습일까? 자신을 알아볼까? 기억이나 할까? 비행기는 4시간을 날아 인천공항에 착륙했다. 진혁 가족이 게이트를 나오자 국정원 요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김진혁 씨? 네, 맞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사는 2주간 계속됐다. 국정원은 탈북자들을 철저히 심사했다. 특히 진혁은 북한 해킹부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조사가 더 깊이 있게 진행됐다. 그들은 진혁의 모든 것을 물었다. 북한에서의 생활, 해킹 작전, 탈북 동기, 모든 것. 진혁은 솔직하게 답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부탁을 했다. 제 여동생을 만나고 싶습니다. 김지은. 이 기관에서 일한다고 들었습니다. 조사관의 표정이 변했다. 김지은 요원을 아십니까? 제 친여동생입니다. 15년 전에 죽은 줄 알았는데 국정원 시스템을 해킹하다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조사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그들이 나갔다. 1시간이 지났다. 문이 열렸다. 한 여자가 들어왔다. 짧은 머리에 정장을 입은 여자. 진혁은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오빠, 지은이었다. 15년 만에 보는 여동생이었다. 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은도 멈춰섰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빠, 정말 오빠예요? 진혁도 울고 있었다. 지은아, 정말 내가 살아있었구나.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달려가 껴안았다. 15년간 쌓였던 그리움, 슬픔,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지은은 오빠의 품에서 엉엉 울었다. 오빠 미안해요. 연락도 못하고 오빠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진혁은 동생의 등을 쓰다듬었다. 괜찮아. 다 괜찮아.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지은은 진정하고 나서 물었다. 형수님과 조카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너도 만나고 싶어 할 거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빨리 보고 싶어요. 조사관들이 배려해줬다. 진혁의 가족과 지은이 만날 수 있도록 방을 마련해줬다. 은숙은 지은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지은아, 정말 내가 살아있었구나. 민준과 수지는 처음 보는 이모를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지은은 조카들을 안아주며 말했다. 안녕, 민준아, 수진아. 이모야.
이모도 너희 사촌 동생들이 있단다. 지은은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다. 남편 현우와 딸 서연, 아들 준서. 진혁은 조카들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예쁘게 잘 컸네. 너희 엄마 닮았어. 지은도 웃었다. 서연이가 오빠 많이 닮았어요. 그날 저녁 지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15년 전 중국 단둥에서 정보원으로 일하던 중 남한 정보원과 접촉하게 됐고 그들의 도움으로 탈북을 결심했다는 것. 과정이 순조롭지는 않았지만 결국 한국에 도착했고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을 받은 후 국정원에 특채됐다는 것. 처음에는 오빠한테 연락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오빠가 위험해질까봐, 당국에서 오빠를 괴롭힐까봐 참았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혁은 동생의 손을 잡았다.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살아남았고 그게 중요한 거야. 오빤 어떻게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어요? 지은이 물었다. 진혁은 웃었다. 국정원 시스템을 해킹했거든. 탈북자 명단을 빼내는 임무였는데 거기서 내 이름을 봤어. 그 순간 3초도 안 돼서 탈북하기로 결심했어. 지은은 놀라서 입을 벌렸다. 오빠가 우리 시스템을 해킹했다고요?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 직업이 그랬어. 하지만 그 덕분에 너를 찾았잖아. 지은은 피식 웃었다. 우리 보안팀이 알면 기절하겠네요. 다음 날 지은은 자신의 가족을 데려왔다. 현우는 다부진 체격의 남자였다. 서연과 준서는 수줍어하면서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북한에서 온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민중과 수지는 한국 사촌들과 금방 친해졌다. 아이들끼리는 언어나 문화의 장벽이 크지 않았다. 조사가 끝나고 진혁 가족은 하나원으로 이동했다. 탈북자들을 위한 적응 교육시설이었다. 12주 동안 한국 사회에 대해 배우고 직업 훈련도 받았다. 진혁은 컴퓨터 보안 과정을 선택했다. 그의 해킹 실력은 한국에서도 충분히 통할 것이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다. 규칙적인 식사, 깨끗한 숙소, 친절한 직원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다. 물이 24시간 나온다는 것, 전기가 끊기지 않는다는 것, 마트에 가면 음식이 넘쳐난다는 것. 민중과 수지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적응해 갔다. 지은은 주말마다 하나원을 찾아왔다. 매번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왔다. 치킨, 피자, 떡볶이. 진혁은 이런 음식들을 생전 처음 맛봤다. 이게 나만의 맛이구나. 그는 감탄했다. 지은은 웃으며 말했다. 오빠,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더 많은 걸 보여줄게요. 12주가 지나고 진혁 가족은 하나원을 수료했다. 정부에서 정착금을 지원해줬고 서울 강서구에 작은 아파트를 배정받았다. 처음으로 가진 자신들만의 집이었다. 은숙은 집안을 돌아다니며 울었다. 여보, 우리 정말 해냈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진혁은 보안회사에 취직했다. 그의 해킹 실력은 회사에서 큰 자산이었다. 물론 북한 해킹 부대 출신이라는 사실은 비밀이었다. 회사는 그를 중국에서 온 보안 전문가로 소개했다. 진혁은 성실하게 일했다. 월급은 북한에서 1년 벌던 것보다 많았다. 은숙은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처음엔 서투르고 실수도 많았지만 사장님이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쳐줬다. 민주는 초등학교 5학년, 수지는 3학년에 편입했다. 처음엔 놀림을 받기도 했지만 선생님들의 배려와 친구들의 도움으로 적응해 갔다. 반년이 지났다. 진혁 가족은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 지은과는 매주 만났다. 두 가족은 함께 여행도 가고 명절에는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눠 먹었다. 진혁은 지은에게 물었다. 너 행복하니? 지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오빠. 정말 행복해요. 오빠도 그렇죠?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 그날, 내 인생이 바뀌었어. 그 3초간의 결심이 우리 모두를 여기까지 데려왔어. 지은은 오빠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오빠. 용기 내줘서, 가족을 데리고 여기까지 와줘서. 진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형형색색의 불빛들,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리. 이곳이 그들의 새로운 고향이었다. 1년이 지났다. 진혁은 보안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다. 은숙은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하고 정식으로 식당 직원이 됐다. 민주는 학교에서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 상을 받았다. 수지는 합창단에 들어가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게 됐다. 지은의 가족과 진혁의 가족은 이제 진짜 하나가 됐다. 추석 때는 함께 송편을 빚었고 크리스마스에는 함께 케이크를 먹었다. 서연과 준서는 민준, 수진과 형제자매처럼 지냈다. 현우는 진혁을 형님이라 부르며 존경했다. 어느 봄날 진혁은 지은과 함께 한강공원을 걸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다. 오빠, 후회 안 해요? 지은이 물었다. 무엇을? 탈북한 거요. 북한에선 승승장구하던 군인이었잖아요. 진혁은 고개를 저었다.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아버지 생각은 나지만 아버지도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걸 원하셨을 거야. 그는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를 만난 것, 가족과 함께 자유롭게 사는 것. 이게 내가 원하던 전부였어. 지은도 강물을 바라보았다. 저도 오빠 때문에 더 행복해요. 15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거든요. 오빠를 두고 온 것, 가족에게 연락하지 못한 것. 하지만 오빠가 와줘서 이제는 진짜 완전해진 느낌이에요. 그런데 오빠 지은이 말을 이었다. 국정원 시스템 해킹한 거 정말 대단했어요. 우리 보안팀이 아직도 어떻게 뚫렸는지 분석 중이거든요. 진혁은 웃었다. 미안. 하지만 그거 덕분에 너를 찾았잖아. 그러니까 용서해 줄 거지? 지은도 웃었다. 물론이죠. 오빠가 우리 시스템 보완하는 걸 도와주면 용서해 줄게요.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언제든지. 두 사람은 한참을 걸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그들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지은은 말했다. 오빠 있잖아요. 제가 탈북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뭔데? 그 가족을 두고 온 거요. 특히 오빠. 오빠가 제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얼마나 슬퍼할지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도 내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 진혁이 말했다. 매일 밤 내 꿈을 꿨어. 내가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는 꿈. 내가 날 부르는 꿈. 깨어나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어. 오빠. 지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제는 안 그래도 돼요. 우리 함께 있잖아요. 진혁은 동생을 안아주었다. 그래.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그들은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았다. 유람선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아이들이 뛰어놀았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진혁은 생각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다. 그때 그 3초간의 결심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 오빠 궁금한 게 있어요. 지은이 물었다. 뭔데? 제 정보를 봤을 때 그 순간 정확히 무슨 생각을 했어요? 3초 만에 탈북을 결심했다면서요. 진혁은 잠시 생각했다. 그날을 떠올렸다.
국정원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은의 이름을 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던 그 순간, 있잖아, 그가 말했다. 화면에 내 이름이 뜰 때까지는 몰랐어. 내가 뭘 위해 살고 있는지. 나는 15년 동안 북한 체제에 충성했어. 국가를 위해 일한다고 믿었어. 하지만 내 이름을 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 국가도 체제도 충성도 다 거짓말이었어. 중요한 건 가족이야.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지은은 오빠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진혁은 계속했다. 그리고 분노했어. 당국이 너를 죽었다고 거짓말한 것에. 어머니는 그 거짓말 때문에 돌아가셨어. 아버지는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셨고, 나는 15년간 슬픔에 잠겨 살았고, 그래서 결심했어. 이 체제, 이 거짓말로 가득한 곳을 떠나야겠다고. 그리고 너를 만나야겠다고. 내가 정말 살아있는지, 행복한지 확인해야겠다고. 그게 3초도 안 걸렸어. 지은은 오빠의 손을 꼭 잡았다. 오빠가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아니, 고마운 정도가 아니에요. 오빠는 저한테 두 번째 기회를 줬어요. 가족으로 다시 만날 기회를. 너도 나한테 그랬어. 진혁이 말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어. 15년간 내 안에 뭔가가 죽어 있었는데 그게 다시 살아난 거야. 해가 지기 시작했다. 노을이 한강을 붉게 물들였다. 두 사람은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오늘 저녁은 두 가족이 함께 모이기로 한 날이었다. 은숙이 김치찌개를 끓이고 현우가 삼겹살을 굽기로 했다. 아이들은 함께 게임을 하며 놀 것이다. 진혁의 집에 도착하자 이미 모두 모여 있었다. 은숙은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고 현우는 고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시끄럽게 놀고 있었다. 민준, 수진, 서연, 준서. 4명의 아이들이 형제자매처럼 웃고 떠들었다. 저녁 식사는 즐거웠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 삼겹살이 지글지글 구워지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다. 진혁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내가 찾던 것이구나. 건배. 현우가 소주잔을 들었다. 우리 가족의 재회를 위하여. 모두가 잔을 부딪혔다. 진혁은 소주를 마시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지은도 울고 있었다. 은숙도 현우도 눈물을 흘렸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식사 후 아이들은 방에서 놀고 어른들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형님, 북한에서의 삶은 어땠어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혁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힘들었어요. 매일이 생존이었죠. 배급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전기는 하루에 몇 시간만 들어오고. 하지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다른 세상을 몰랐으니까. 진혁은 쓸쓸하게 웃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자유가 없다는 거였어요. 생각의 자유, 말의 자유, 행동의 자유. 모든 게 통제됐죠. 텔레비전도 한 채널밖에 없고 인터넷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해외여행? 그건 꿈도 못 꾸는 거였죠.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형님은 특권층이셨잖아요. 해킹 부대 소속이면 대우가 좋았을 텐데요. 진혁은 쓴웃음을 지었다. 특권층이라고 해봐야 일반 주민들보다 조금 나은 정도였어요. 여전히 배는 고팠고 추위에 떨었죠.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건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진혁은 아내와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은숙과 아이들이 없었다면 진작 무너졌을 거예요. 그들이 내 버팀목이었죠. 은숙이 말했다. 저는 사실 탈북이 너무 무서웠어요. 실패하면 모두 죽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지은 언니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남편이 그렇게 결심한 걸 보니 저도 용기가 났어요. 지은이 물었다. 형수님, 탈북 과정에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은숙은 잠시 생각했다. 압록강을 건널 때요. 얼음 위를 걷는데 총소리가 들렸을 때. 그때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수진이를 안고 뛰는 모습을 보고 저도 힘을 냈어요. 민준이 손을 잡고 뛰는데 아이가 엄마 무서워라고 울었어요. 저는 괜찮아. 우리 곧 안전한 곳에 갈 거야 라고 했지만 사실 저도 너무 무서웠어요.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현우가 말했다. 정말 대단하세요. 형님, 형수님. 그 위험한 여정을 가족과 함께 해내다니. 존경스럽습니다. 진혁은 손을 저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지은을 만나야 했으니까. 지은이 오빠를 보며 말했다. 오빠,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제 정보를 보고 3초 만에 탈북을 결심했다고 했잖아요. 그 3초 동안 정확히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진혁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날을 떠올렸다. 국정원 데이터베이스의 차갑고 파란 화면. 그 위에 떠오른 김지은이라는 이름. 첫 1초는 충격이었어. 이게 정말인가? 지은이 살아있다고? 두 번째 1초는 분노였어. 왜 당국은 거짓말을 했을까? 왜 우리 가족을 속였을까? 세 번째 1초는 결심이었어. 지은을 만나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4초째부터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탈북할지, 가족을 어떻게 설득할지, 돈은 어떻게 마련할지.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죠. 진혁은 웃었다. 해커로 15년 일한 게 도움이 됐어요. 빠르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훈련이 돼 있었으니까. 지은은 오빠의 손을 잡았다. 오빠가 그렇게 빠르게 결심해줘서 고마워요. 만약 오빠가 망설였다면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잖아요.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래서 즉시 행동으로 옮겼어. 더 생각하면 겁이 날 것 같았거든. 밤이 깊어갔다. 아이들은 이미 방에서 잠들어 있었다. 어른들은 거실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이 말했다. 오빠, 북한에 있는 아버지 생각 많이 하죠? 진혁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매일 생각해. 아버지를 두고 온 게 가장 큰 죄책감이야. 아버지는 치매가 심해서 우리가 떠난 것도 모르실 거예요. 은숙이 말했다. 하지만 그래도 가슴이 아파요. 아버지 혼자 요양소에 계시는데. 지은이 말했다. 오빠, 제가 국정원 통해서 아버지 소식을 알아볼 수 있어요. 물론 직접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간접적인 경로로. 진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지은아. 그러다가 너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그냥 아버지가 편안하시길 기도하는 수밖에. 시간이 더 흘렀다. 2년이 지났다. 진혁은 보안회사에서 이사로 승진했다. 그의 실력은 업계에서 인정받았다. 은숙은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게 됐고 식당에서 매니저가 됐다. 민주는 중학생이 됐고 수지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다. 두 아이 모두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 지은의 가족과는 여전히 가깝게 지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났고 명절이나 생일 때는 항상 함께했다. 두 가족은 이제 하나였다. 서연과 준서는 민준, 수진과 진짜 형제자매처럼 지냈다. 어느 날 진혁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상을 받았다. 시상식에는 가족들이 모두 왔다. 은숙, 민준, 수진, 그리고 지은의 가족까지. 진혁이 무대에 올라 상을 받을 때 그들은 모두 기립해서 박수를 쳤다. 이 상은 제 가족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진혁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특히 제 여동생 지은에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 인생이 바뀌었어. 그 순간의 결심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 고마워, 지은아. 객석에서 지은은 울고 있었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현우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은숙도 아이들도 모두 울고 있었다. 시상식이 끝나고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다. 진혁이 좋아하는 한정식 집이었다. 오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은이 말했다. 2년 만에 이사까지 됐잖아요. 대단해요. 진혁은 웃었다. 다 내 덕분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직도 평양의 지하작전실에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을 거야. 그리고 배고프고 추웠을 거야. 민준이 끼어들었다. 모두가 웃었다. 식사 중에 지은이 말했다. 오빠 다음 달에 우리 제주도 여행 가요. 내 가족 모두요. 진혁의 눈이 반짝였다. 제주도? 정말? 네. 현우가 휴가를 냈어요. 우리 모두 함께 가요. 아이들도 좋아할 거예요. 제주도. 수진이 환호했다. 바다 보러 가는 거예요? 지은이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바다도 보고 한라산도 오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거야. 한 달 후 두 가족은 제주도로 날아갔다. 진혁에게는 두 번째 비행기였다. 첫 번째는 태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였다. 아이들은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와 섬에 감탄했다. 와, 정말 예쁘다. 서연이 소리쳤다. 제주도에서의 3일은 마법 같았다. 첫날은 해변에서 놀았다. 아이들은 파도와 장난치며 웃었다. 진혁은 처음으로 바다에 발을 담갔다. 차가운 물이 발가락을 적셨다. 이게 바다구나. 그는 중얼거렸다. 둘째 날은 한라산을 올랐다. 힘든 등산이었지만 정상에 올라 내려다본 풍경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와, 진혁은 말을 잃었다. 섬 전체가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지은이 옆에 섰다. 예쁘죠? 엄청나. 이런 곳이 있다니. 셋째 날은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며 먹거리를 즐겼다. 흑돼지, 갈치조림, 전복죽. 진혁은 모든 게 신기하고 맛있었다. 여기가 천국 아니야? 그가 은숙에게 말했다. 은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천국이에요, 여보.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진혁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탈북 이후의 삶을 기록하고 싶었다. 오늘 제주도에서 돌아왔다. 2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그때 그 3초의 결심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새삼 깨닫는다. 지은을 만나 정말 다행이다. 아니, 지은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다. 그게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그 암울한 곳에서 살고 있었을 것이다. 가족과 함께 자유를 누리고 바다를 보고 산을 오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 모든 게 기적 같다. 3년째가 되었다. 진혁은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쓰기로 결심했다. 제목은 3초에 결심한 북한 해커의 탈북기였다.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고 곧 출판 계약이 이루어졌다.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다. 사람들은 진혁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여동생을 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탈북한 이야기. 15년 만에 재회. 자유를 향한 험난한 여정.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진혁은 신중하게 몇 개만 수락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진혁과 지은을 함께 인터뷰했다. 15년 만에 재회, 어떤 기분이셨나요? 진행자가 물었다. 지은이 먼저 대답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오빠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진혁 씨는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살아있었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진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탈북을 결심하는데 정말 3초밖에 안 걸렸나요? 네. 동생의 이름을 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 체제를 떠나야 한다고, 동생을 만나야 한다고, 가족을 데리고 탈북하는 건 엄청난 위험이었을 텐데요. 물론이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가족을 두고 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진혁에게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졌다. 탈북을 고민하는 사람들, 북한에 가족을 둔 사람들, 그냥 응원하는 사람들. 진혁은 가능한 한 모든 메시지에 답했다. 4년째 진혁은 탈북자들을 돕는 NGO를 설립했다. 이름은 3초의 희망이었다. 탈북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과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에 도착한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는 단체였다. 지은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현우도 돕기 시작했다. NGO는 빠르게 성장했다. 많은 사람들이 기부했고 자원봉사자들이 모였다. 진혁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탈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으니까요. 그가 탈북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었다. 5년째 진혁의 아들 민준이 고등학생이 됐다. 민준은 컴퓨터 과학에 관심이 많았다. 아빠, 나도 아빠처럼 보안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민준이 말했다. 진혁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아빠처럼 해킹은 하지 마. 둘은 웃었다. 수지는 예술의 재능을 보였다. 그림을 잘 그렸고 노래도 잘 불렀다. 수진아, 내 꿈은 뭐야? 진혁이 물었다. 음악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요. 진혁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꼭 이룰 수 있을 거야. 지은의 아이들도 자랐다. 서연은 중학생이 됐고 준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다. 4명의 사촌들은 여전히 가깝게 지냈다. 방학 때마다 함께 여행을 갔고 주말에는 함께 놀았다. 어느 가을날 두 가족은 다시 한강공원에 모였다. 5년 전에도 왔던 그곳이었다. 벚꽃 대신 단풍이 물들어 있었다. 진혁과 지은은 예전처럼 강변을 걸었다. 아이들은 앞서 뛰어가며 놀았다. 오빠, 행복해요? 지은이 물었다. 진혁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너무 행복해. 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삶을 살고 있어. 내 덕분이야, 지은아. 저야말로 오빠 덕분이에요. 오빠가 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자유로워요. 지은의 목소리에 평화가 묻어났다. 그날 밤을 기억해? 진혁이 물었다. 어느 날 내가 국정원 데이터베이스에서 내 이름을 봤던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은숙을 깨웠을 때, 기억하죠? 형수님한테 제가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형수님이 얼마나 놀라셨을지. 은숙도 놀랐지만 나를 믿어줬어. 그리고 함께 가기로 결심해줬어. 그게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다. 오빠 가끔 북한 생각나요? 지은이 물었다.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특히 아버지. 그리고 어렸을 때 우리가 함께 놀던 장소들. 저도요. 어린 시절의 추억들은 소중해요. 하지만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나도 마찬가지야. 추억은 추억일 뿐이야. 우리의 미래는 여기 있어. 밤이 되었다. 강변에 불빛이 켜졌다. 유람선이 화려한 조명을 달고 지나갔다. 아이들은 우와 하고 감탄했다.
진혁은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아내, 아이들, 여동생, 매형, 조카들. 모두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고마워, 지은아. 진혁이 말했다. 뭐가요? 살아있어줘서. 내가 널 찾을 수 있게 해줘서. 지은은 오빠의 손을 잡았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오빠. 날 찾아와줘서. 3초 만에 용기를 내줘서. 그 3초가 우리 인생을 바꿨어. 정말 그래요. 3초의 결심이 5년의 행복을 가져왔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진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평양의 밤하늘처럼 많은 별은 아니었지만 더 아름답게 느껴졌다. 왜냐하면 이곳은 자유로운 곳이었으니까. 여보, 은숙이 남편의 팔짱을 꼈다. 우리 정말 잘 선택한 거 맞죠? 진혁은 아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최고의 선택이었어. 민준이랑 수진이도 행복해 보여요. 그래. 아이들이 자유롭게 꿈을 꾸고 있잖아. 그게 내가 원했던 전부야. 그날 밤 진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5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국정원 데이터베이스의 파란 화면. 김지은이라는 이름. 그 순간의 충격, 분노, 그리고 결심. 3초? 단 3초가 그의 인생을, 가족의 인생을, 그리고 지은의 인생까지 바꿔놓았다. 진혁은 눈을 감았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회사에 가서 일할 것이다. 아이들은 학교에 갈 것이고 은숙은 식당에 갈 것이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평범함이 진혁에게는 기적이었다.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이었으니까. 고맙습니다. 진혁은 중얼거렸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자신도 정확히는 몰랐다. 신에게? 운명에게? 아니면 그날 용기를 낸 자신에게? 어쩌면 셋 다였을 것이다. 진혁은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진혁은 활기차게 일어났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서울의 소음, 자동차 경적 소리, 사람들의 발걸음. 이 모든 것이 생명력으로 가득했다. 진혁은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다. 향긋한 냄새가 집안을 채웠다. 은숙이 일어나 부엌으로 왔다. 일찍 일어났네요? 응. 기분이 좋아서. 진혁은 아내에게 커피를 건넸다.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냥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게, 살아있다는 게, 그게 좋아. 은숙은 남편을 안아주었다. 우리 정말 많이 왔어요, 여보. 그래. 그리고 더 멀리 갈 거야. 우리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아이들이 일어나 아침 식사를 했다. 민주는 오늘 학교에서 발표가 있다고 긴장하고 있었다. 수지는 미술대회에 나간다며 들떠 있었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진혁에게는 그 평범함이 가장 특별했다. 아빠, 나중에 우리도 제주도 또 갈 수 있어요? 수진이 물었다. 물론이지. 이번 여름에 가자. 그리고 이번엔 오래 있자. 일주일 정도. 와, 정말요? 아이들이 환호했다. 출근길, 진혁은 지하철을 탔다. 사람들로 붐볐다. 모두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학생, 직장인, 노인, 어린아이. 각자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진혁의 이야기는 특별했지만 여기서는 그저 수많은 이야기 중 하나였다. 그리고 그게 좋았다. 특별 대우를 받고 싶지 않았다.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다. 회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인사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응, 좋은 아침. 진혁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사무실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다. 오늘도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보안 프로젝트, 클라이언트 미팅, 보고서 작성.
하지만 진혁은 즐거웠다. 이 일이 그를 먹여 살렸고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었으니까. 점심시간 진혁은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아, 점심 먹었어? 네, 오빠. 방금 먹었어요. 다음 주말에 우리 집에 올래? 은숙이가 불고기 해준대. 좋죠. 우리 가족 다 갈게요. 그래. 그리고 지은아. 네. 사랑해. 동생이어서 고마워. 전화기 너머로 지은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도요, 오빠. 오빠가 제 오빠여서 정말 행복해요. 전화를 끊고 진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다. 높은 빌딩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끊임없이 변화하는 도시. 이곳이 그의 집이었다. 이곳이 그가 선택한 곳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다. 저녁, 집에 돌아오자 아이들이 반겨주었다. 아빠. 수진이 달려와 안겼다. 미술대회에서 2등 했어요. 우와, 정말 대단한데. 진혁은 딸을 안아 올렸다. 민준도 다가왔다. 저도 발표 잘했어요, 아빠. 그래, 우리 아들 대견하네. 저녁 식사는 즐거웠다. 은숙이 만든 김치찌개와 제육볶음. 아이들은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했다. 진혁은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했다. 이런 평범한 순간들. 이게 그가 원했던 전부였다. 식사 후 진혁은 서재로 갔다. 책상 위에는 그가 쓰고 있는 두 번째 책의 원고가 놓여 있었다. 제목은 3초 이후 자유를 찾은 한 가족의 이야기였다. 첫 책이 탈북 과정을 다뤘다면 이 책은 한국에서의 정착과 적응을 다룰 예정이었다. 진혁은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5년이 지났다. 그 3초의 결심 이후 1825일이 흘렀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었고 동시에 축복이었다. 탈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진짜 여정은 한국에 도착한 후에 시작됐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다. 언어, 문화, 사회 시스템. 하지만 조금씩 배워나갔다. 실수도 많이 했다. 때로는 좌절하기도 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은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은과의 재회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 1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살아있었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나에게 힘을 주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여기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진혁은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5년 전 처음 이 도시에 왔을 때의 감동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때는 모든 게 꿈만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이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곳에 있었다. 자유로운 땅에. 며칠 후 주말이 되었다. 약속대로 지은의 가족이 진혁의 집에 왔다. 은숙이 준비한 불고기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게임을 하며 놀았다. 어른들은 부엌에서 요리를 도우며 이야기를 나눴다. 형님, 책 잘 쓰고 계세요? 현우가 물었다. 응, 거의 다 썼어. 다음 달쯤 출판사에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되네요. 첫 번째 책도 정말 감동적이었는데 두 번째는 어떨지. 이번 책은 좀 더 희망적인 내용이야. 탈북 후의 삶, 적응, 그리고 행복. 많은 탈북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진혁의 눈빛이 진지했다. 지은이 말했다. 오빠의 NGO 활동도 정말 대단해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잖아요. 아직 부족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해. 특히 탈북 과정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 오빠, 혹시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면 뭐라고 하고 싶어요? 지은이 물었다.
진혁은 잠시 생각했다. 자유는 가능하다고 말하고 싶어. 두렵겠지만 용기를 내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나처럼. 저녁 식사는 풍성했다. 불고기, 잡채, 김치, 된장찌개. 식탁은 음식으로 가득했다. 건배. 진혁이 소주잔을 들었다.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다. 식사 중에 민준이 물었다. 아빠, 북한에서는 이런 음식 못 먹었어요?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런 음식은 특권층만 먹을 수 있었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꿈도 못 꿨지. 그럼 뭐 먹었어요? 수진이 물었다. 주로 옥수수밥이나 감자. 고기는 1년에 몇 번 먹을까 말까 했어. 과일도 거의 못 먹었고, 아이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그럼 너무 배고팠겠어요. 그래. 항상 배가 고팠어. 하지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다른 세상을 몰랐으니까. 진혁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는 정말 행복한 거야.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잖아.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은 방으로 들어갔다. 어른들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형님, 요즘 NGO는 어때요? 현우가 물었다. 바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좋은 일이지만 힘들기도 해.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현우가 진지하게 말했다. 고마워, 현우야. 내 도움이 정말 큰 힘이 돼. 진혁은 감사의 표정을 지었다. 지은이 말했다. 오빠, 다음 달에 우리 부모님 산소 가요. 함께 가실래요? 진혁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지은과 진혁의 어머니는 북한에서 돌아가셨고 그 무덤은 북한에 있었다. 한국에는 위패만 모셔져 있었다. 가야지. 어머니께 인사드려야지. 진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가 우리를 보면 기뻐하실 거야.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걸 아시면. 다음 달 두 남매는 어머니의 위패가 모셔진 절을 찾았다.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조용한 절이었다. 진혁과 지은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지은이 울먹였다. 지은이와 진혁이요. 어머니, 미안해요. 지은이를 죽은 줄 알고 살았어요. 하지만 살아 있었어요. 제가 찾았어요. 진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지은이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저도 행복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두 남매는 한참을 울었다. 15년간 쌓인 슬픔, 그리움,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다. 그들은 다시 만났고 함께 있었다. 어머니가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 아니었을까? 절을 나와 산길을 걸으며 지은이 말했다. 오빠, 어머니가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 그래. 어머니는 항상 우리 남매가 서로 돌보기를 바라셨어. 우리 그렇게 하고 있잖아. 오빠,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실까요? 아버지. 진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 아버지는 우리가 탈북한 것도 모르실 거야. 치매가 심하셔서 언젠가는 통일이 되겠죠? 지은이 희망을 담아 말했다. 그래. 언젠가는. 그때 아버지를 찾으러 가자. 네, 오빠. 꼭 그러자. 6년째가 되었다. 진혁의 두 번째 책이 출간됐고 역시 큰 호응을 얻었다. 그는 이제 유명한 작가이자 인권운동가가 됐다. 하지만 진혁은 여전히 겸손했다. 나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수많은 탈북자들이 더 힘든 여정을 겪었어요. 진혁의 NGO는 계속 성장했다. 이제는 직원이 20명이 넘었고
1년에 100명 이상의 탈북자를 돕고 있었다. 진혁은 바빴지만 행복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그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민주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됐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아빠, 저 컴퓨터 공학과 가고 싶어요. 좋은 선택이야. 내 꿈을 위해 열심히 해. 수지는 중학생이 됐다. 음악에 대한 열정은 여전했다. 아빠, 나중에 가수가 될 거예요. 그래, 수진아. 넌 할 수 있어. 지은의 아이들도 자랐다. 서연은 고등학생이 됐고 준서는 중학생이 됐다. 4명의 사촌들은 여전히 가까웠다.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관계였다. 어느 날 진혁은 대학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다. 탈북과 자유한 해커의 여정이라는 주제였다. 진혁은 흔쾌히 수락했다. 강연장은 학생들로 가득 찼다. 진혁은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김진혁입니다. 6년 전 저는 북한에서 해킹 부대 소속 군인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진혁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지은을 잃은 슬픔, 해킹 임무 지은을 발견한 순간, 3초의 결심, 탈북 과정, 그리고 한국에서의 제 살. 학생들은 숨죽이며 들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진혁이 말했다. 저는 3초 만에 결심했지만 그 3초를 위해서는 37년의 삶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경험, 모든 고통, 모든 사랑이 그 순간에 집약됐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용기를 내세요. 두려움에 굴복하지 마세요. 제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했다. 후회한 적 없으세요? 한 학생이 물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선택은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가족을 설득하는 게 힘들지 않았나요? 다른 학생이 물었다. 물론 힘들었습니다. 특히 아내를 설득하는 게. 하지만 그녀는 저를 믿어줬습니다. 그게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강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혁은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그가 이 일을 하는 이유였다. 7년째 진혁은 유엔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연설할 기회를 얻었다. 국제 무대에 서는 것은 처음이었다. 긴장됐지만 진혁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 존경하는 대표단 여러분, 진혁이 시작했다. 저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북한 주민들의 삶에 대해 증언하고자 합니다. 진혁은 북한의 인권 상황, 표현의 자유 부재, 식량 부족,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다. 청중들은 진지하게 들었다. 하지만 저는 희망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진혁이 말을 이었다. 북한 주민들도 자유를 꿈꿉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있다면 그들도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많은 대표단이 진혁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당신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진혁은 감사하다고 대답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진혁은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아, 오늘 유엔에서 연설했어. 오빠 정말 대단해요. 어땠어요? 떨렸지만 잘 마쳤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 오빠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오빠가 전 세계에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있잖아요. 지은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다. 다 내 덕분이야, 지은아.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저희 둘 다 잘한 거예요, 오빠. 저는 탈북했고
오빠는 저를 찾아왔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그래, 우리 팀이야. 8년째가 되었다. 진혁의 아들 민준이 대학에 입학했다. 서울의 명문대학 컴퓨터공학과였다. 입학식 날 가족들이 모두 함께 갔다. 지은의 가족도 왔다. 축하해, 민준아. 모두가 민준을 안아주었다. 삼촌처럼 훌륭한 보안 전문가가 될 거예요. 민준이 진혁에게 말했다. 넌 나보다 훨씬 나아질 거야. 정직하게 일하니까. 진혁은 웃으며 말했다. 둘은 껴안았다. 수지는 고등학생이 됐다. 음악에 대한 열정은 여전했고 학교 밴드에서 보컬을 맡고 있었다. 아빠, 다음 주에 공연 있어요. 꼭 와주세요. 물론이지. 안 갈 수가 있나? 공연 날 진혁은 가족들과 함께 학교 강당에 갔다. 수진이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진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8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다. 딸이 자유롭게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 공연이 끝나고 진혁은 수진을 꼭 안아주었다. 정말 잘했어, 수진아. 너무 자랑스러워. 고마워요, 아빠. 아빠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와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혁은 은숙에게 말했다. 우리 정말 잘했어, 여보. 네, 여보. 8년 전 그날의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 매일 느껴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꿈을 꾸는 모습을 보면 모든 게 보람 있어. 9년째 진혁의 NGO는 더욱 확장됐다. 이제는 국제 NGO로 인정받았고 여러 나라에서 지원을 받고 있었다. 진혁은 이제 단순히 탈북을 돕는 것을 넘어 탈북자들의 정착과 인권 개선에도 힘쓰고 있었다. 지은도 국정원에서 승진해 팀장이 됐다. 그녀는 북한 분석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었다. 남매는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했지만 서로를 지지하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 어느 가을날 두 가족은 다시 한강공원에 모였다. 9년 전에도 왔던 그곳이었다. 아이들은 이제 다 컸다. 민주는 대학생, 수지는 고등학생, 서연도 대학생, 준서는 고등학생이 됐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렀다. 오빠, 9년이 지났어요. 지은이 말했다. 그래, 9년. 긴 시간이지만 순식간이었어. 우리 많이 변했죠? 겉모습은 변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대로야. 서로를 아끼는 마음. 오빠,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뛰어요. 제 이름을 발견했던 그 순간. 나도 마찬가지야. 그 순간이 내 인생을 바꿨어. 아니, 우리 모두의 인생을 바꿨어. 3초의 결심이 9년의 행복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야. 우리의 행복은 이제 시작이야. 두 남매는 강변을 걸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다. 유람선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산책하고 아이들이 뛰어놀았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오빠, 만약 그날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지은이 물었다. 진혁은 주저없이 대답했다. 물론이지. 망설임도 없이. 그 3초의 결심은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어. 저도요. 오빠가 와준 게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제 우리 완전해요.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어요. 해가 지고 별이 떴다. 진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9년 전 평양의 밤하늘에서 봤던 별들이 떠올랐다. 그때는 그 별들이 멀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는 가깝게 느껴졌다. 왜냐하면 진혁은 자유로웠으니까. 고마워, 지은아. 진혁이 말했다. 또요? 뭐가 고마운데요? 그냥 다. 살아있어줘서. 내가 널 찾을 수 있게 해줘서.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오빠. 날 찾아와줘서 3초 만에 용기를 내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행복을 가져다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9년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슬픔, 고통, 두려움, 그리고 기쁨, 행복, 사랑. 모든 것이 이 순간에 집약됐다. 오빠,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죠? 물론이지.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아. 우리는 가족이야. 영원히. 강변을 따라 걷는 두 남매의 모습이 노을에 비쳤다. 그 모습은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다. 15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함께였다. 그리고 그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다. 진혁은 생각했다. 그날 국정원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은의 이름을 봤던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던 그 3초, 그 3초가 모든 것을 바꿨다. 그 3초의 용기가 9년의 행복을, 그리고 앞으로의 무수한 행복을 가져다 줬다. 3초? 진혁이 중얼거렸다. 단 3초가 인생을 바꿀 수 있어. 지은이 미소 지었다. 맞아요, 오빠. 그리고 그 3초의 용기가 우리 모두를 구했어요. 두 사람은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은숙과 현우, 그리고 4명의 아이들이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진혁과 지은은 손을 잡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이것이 진혁이 원했던 전부였다. 가족과 함께 자유롭게 행복하게 사는 것. 그 꿈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3초의 결심에서 시작됐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진혁의 가족과 지은의 가족은 함께 웃고 떠들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한강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자유의 소리였고 행복의 소리였고 사랑의 소리였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9년 전 어느 겨울날 37세의 북한 해커가 컴퓨터 화면에서 여동생의 이름을 발견하고 3초 만에 내린 결심에서 시작됐다. 그 3초가 두 가족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진혁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고맙습니다. 그날의 나에게 용기를 내줘서, 그 3초의 결심을 해줘서.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진혁은 일기장을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다. 9년이 지났다. 그 3초의 결심 이후 오늘도 나는 행복하다. 가족이 있고 지은이 있고 자유가 있다. 이보다 더 바랄 게 무엇이겠는가. 인생은 때로 한순간의 선택으로 완전히 바뀔 수 있다. 나는 그 순간 옳은 선택을 했다. 그리고 그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다. 3초의 결심으로 시작된 자유를 향한 여정. 진혁은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그는 눈을 감았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자유로운 하루가, 행복한 하루가. 그리고 진혁은 그 모든 날들에 감사했다. 한국을 곤란하기 위해 움직였던 북한 사이버 공작 군인이 잃어버렸던 동생을 찾아 탈북을 선택한 사연.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혹시 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